안녕하세요. 11일 토요일입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조금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슈를 다 다룰 순 없고 자료를 만드는 중간에도 뭔가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던졌던 화두에 대한 것도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준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이 영상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종목 매수를 유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영상에 언급되는 종목은 예시의 하나일 뿐 권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글과 말은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개된 자료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오류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설명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불안정성이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사설 같은 얘기, 우리 살아가는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투자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도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답이 아니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투자자라면 단순한 어디 소속 집단인 거하고 투자자인 거하고 생각이나 사고의 틀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아는 건데요. 요게 어린 왕자에 나온 모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모자를 보고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켰다고 상상을 해요. 투자도 그래요. 투자도 처음에는 조그만 힌트들을 가지고 상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클리어해져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가치 반영이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도 다 나왔어. 전 국민이 다 알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괴리가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다음번에 더 잘 나오고 그 다음번에 더 잘 나온다면 가치 반영이 덜 된 거지만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두 안다면 가치 반영이 안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의 불안전한 상태, 즉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죠. 퍼즐 조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거기에 힌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끼워 맞추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상상하려면 뭐가 많아야 되죠?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지식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아뱀, 이 모자를 보고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은 그림이라고 상상할 정도의 코끼리의 형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소면 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몰랐던 사람은 코끼리를 대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틀도 바꾸고 지식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측 그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얘기로 건너 듣고 그린 코끼리 그림입니다. 참 희한하게 생겼죠. 코는 깁니다. 코는 길고 상아가 나와야 되는데 상아가 보시다시피 아래에서 위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건너 들으니까 이렇게 오류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코가 크고 이빨이 크고 이런 거를 담고 있죠. 귀도 펄럭이네요. 네. 또 일면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모아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오류가 생기죠. 우리가 상상하는 상이 코끼리상이잖아요. 상상하는 게. 그러니까 코끼리를 본딴 상형 문자인데요. 우리가 코끼리를 예로 많이 드는 게 코끼리를 못 본 지역, 그러니까 코끼리가 특수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상상도 많이 하는데요. 코끼리를 생각하는 게 상상입니다. 이 밑에 있는 한자는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진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자는 맹인모상입니다. 그러니까 장님들이 코끼리를 더듬는 겁니다. 옛날에 장님들 몇 명이 코끼리를 더듬었는데 코끼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더듬으면 일부분밖에 더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 이빨을 만지고 이거는 무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고 이거는 왜 키라고 시골에서 사셨던 분은 알 텐데 곡식 위로 올려가지고 이물질 제거하는 거 있거든요. 키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이거는 절구공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물체를 너무 작은 손으로 보이진 않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표현하는 게 다 다른데 결국은 그것들을 다 모으면 코끼리 비슷한 아까의 그림 비슷한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상상이 맞는지 점검해 보는 게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것들 가지고 또 한번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24년도 미국 회계안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예산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거를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지금 개인 최고소득세를 인상하겠다. 약 3%, 법인세율을 7%로 인상하고 그리고 40만 달러 넘는 사람에 대해서 메디케어 세율을 인상하겠다라는 거고 대신에 뭐 자녀세 공제를 더 주겠다.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국방 예산 넣고 뭐 군인 급여 인상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걸 인상하고 그 인상의 범위는 다 증세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연방정부 적자도 좀 감소시키겠다. 그러니까 좀 많이 걷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증세를 하는 거죠. 프랑스는 최근에 보면 연금 문제로 전국적인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고령화가 되니까 연금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급 시기를 늦추고 부담금은 좀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반대하고 파업하고 그러겠죠. 뭐 더 하라 그러면 싫겠죠.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고갈이 빨리 될 것 같으니까 지급 시기를 늦추고 납부는 늘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감세는 했지만 결국은 증세할 확률이 높다. 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070년 되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만 70%, 또 아이들도 아주 적어도 뭐 10%는 있을 테니까 그러면 20%가 80%를 한 명이 4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오면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될 것이고 지급 받는 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증세라는 것들이 노령화에 덧붙여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시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로서도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개인들과 기업의 돈들을 정부가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돈으로 복지나 이런 데 사용되는 거지 기업들의 자산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동산의 가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불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것들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왜? 하원은 공화당인데 공화당이 지금 증세가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요 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증세라는 문제에 또 고령화라는 문제에 선진국들이 그런 문제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들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또 한 가지는 올해 여름쯤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는다면 당장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과거에도 몇 번 이런 부채 한도가 시일 내에 안 돼서 공무원들이 임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출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번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화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뭐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실업률도 더 올라가고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름에 발생할 일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 기사가 몇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다음 주부터 당장 중국행을 증편을 한다는 좋은 기사도 나왔는데 요런 기사를 보시면 재밌죠. 중국의 단체 여행 허용 국가 40개국 추가.
한국은 또 제외.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YTN은 한국 콕 집어서 뺐다. 한국만 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중국 2차 해외 단체 여행 허가국에 발표했는데 베트남, 프랑스, 그리스 등을 넣었고요. 그래서 총 40개국이 됐는데 한국, 미국, 일본은 미포함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여행 허가국은 한국, 미국, 일본은 요번에 포함되지 않았죠. 다음번에 한국이 또 뒤로 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한국만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한국만 미포함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기사들은 무언가를 담고 있죠. 자기 의지, 좀 자극적인 거. 이러다 보니까 한국 콕 집어서 뺐다. 그러면은 한겨레가 그나마 좀 괜찮네요. 미국, 일본도 같이 뺐다. 한국 콕 집어서 뺐는데 가로하고 미국, 일본이라도 써줬으면 됐을 텐데. 하지만 이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들이 여행에 만약에 어떤 주가에 영향을 준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체 여행국에서 또 한국이 빠질 거냐. 그런 거죠. 뭐 한국이 특별히 더 잘못하고 있다면 뺄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중국이 봤을 때 한국이 좀 자기들한테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뺄 것이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최고치는 2021년 6월 달에 3,300이었습니다. 6월쯤이고요, 요게. 2021년 1월은 2,874였고, 2022년 1월은 약 3,000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2,400 정도죠. 2,400이 조금 안 되는데,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2,40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로 보면은 900이 빠진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최고치 대비해서는 900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보면 600 정도가 빠져 있는 거죠. 작년 1월 달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점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 계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위치를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30%는 아니고 20%는 넘는 어떤 수준이 빠져 있고요. 최고가 대비해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8월이 고점이었는데 물론 6월부터 비슷했어요. 8월이 고점이었는데 1060이었습니다. 지금 800이 안 되는 788이니까 보면 22%? 뭐 이렇게 빠졌을 것 같은데 최고치 대비해서는요. 작년 초에 대비해서도 한 20% 조금 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코스닥이 1월달에 강했던 거는 역으로 보면 작년에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던 반작용일 수도 있고 또 1월에는 AI 로봇주, 2월에는 2차전지가 계속 강세가 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자기 재산도 한번 보는 거죠. 우리가 중소형주가 많다면 코스닥 지수하고 비교하면 될 것이고 대형주가 많다면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계좌는 어디에 있는지 장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지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건 지수는 장기적으로 이기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수 ETF를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역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가만 놔두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써서 돌리면 낮은 데서 다시 높은 데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평범함을 넘어서는 수익을 내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냥 느낌상 보면 요 어디나 요 어디 비교했을 때 내 계좌가 계속적으로 못하다면 그냥 지수보다 못할 수도 있고 지수보다 잘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들 그걸 장기적으로 자기 위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왜 나는 수익률이 좀 저조한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수익률로. 그리고 매매일지를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잘했던 투자들은 어떤 시기에 어떤 종목들이었고, 못했던 시기는 뭐였고, 내가 보유기간이 생각했던 것만큼 갖고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매수했던 거하고, 매도했던 것하고, 그것이 똑같이 일치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뀌는 것도 좋지만, 결과론적으로 나는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뭐가 될 때까지는 안 판다는 생각을 가지고 샀는데 시장 상황이 어수선해서 팔아서 잘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 어수선해서 오히려 섣불리 팔아서 그 종목이 나중에 대박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분할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각자 입장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특정 섹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꼭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내 위치를 해보면 내가 정말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코스피도 입출금이 없다는 가정을 한다면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2% 정도는 좋아야죠. 그래서 코스닥은 어떻고 코스피는 어떤데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꼭 비교해 보셔야 되고 매매에서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게 뭔지 꼭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는데 너무 일찍 판 경우도 있을 거고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고 꼭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거는 분산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종목 수도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그리고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꼭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도 자기 성향에 맞아야 되고 운영도 자기 성향에 맞아야 되고 그 시대에 원하는 종목을 매번 갖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투자자가 될 것이고 통상은 그러지 못하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은 자기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수를 얼마나 이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작년도에 손실이었고 지수보다는 좀 덜 까졌지만 손실이었고 올해는 코스닥보다는 못하고 코스피보다는 조금 잘하는 어떤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내가 포트폴리오 상에서 뭐를 놓쳤구나. 이 시대가 그걸 원하는데 왜 난 놓쳤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성향이 원래 그런 성향이니까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특정 섹터가 올라갈 때 나는 잘 못해. 하지만 내 시대가 오면 난 또 잘할 수 있어. 이런 결론이 낼 수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피드백을 항상 돌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비교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수정해서.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철학을 맞춰가고 자기 색깔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1부는 마치겠습니다.